소설 인간혁명 4권 제3장 파문. 연못에 큰 돌을 던지면 거기에는 커다란 파문이 생긴다. 현대사회 기구도 또한 마찬가지 일이다. 하나의 새로운 통치 정책이 막상 실시되면 그 정책은 사회 모든 분야에 파문을 일으키며 멈출 줄을 모르는 법이다.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 전환은 1949년에 경제안정 구원칙의 구체적인 방침, 이른바 도지 라인을 실시함으로써 드러났다. 일본 경제의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강행한 이 방침은 산업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머지않아 전 국민의 생활을 뒤흔들게 되었다. 이 구원칙이 일으킨 물결은 어느 분야에서는 큰 물결이 되어 밀어닥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성남 파도가 되어 사람들을 집어삼키기도 했다. 반대로 어느 분야에서는 높은 물결의 편승에 이윤을 높이고 거만하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도다조세이의 사업은 이 파도를 정면으로 뒤집었었다. 그는 물론 갖가지 수단을 강구했지만 자본이라는 배경이 없는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악전고투해야만 했다. 전쟁 후 일본의 경제 부흥이라는 그늘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이라는 희생이 있었다. 다만 이 무렵이 되자 영양실조라는 말은 차츰 들리지 않게 되었다. 국민은 만성적 기아 상태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전쟁 후의 기아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을까? 어느 시인은 분노하며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외쳤다. 영양실조를 시인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사라고 한다. 오랫동안 국민은 영양실조에 걸린 몸으로 필사적으로 아사와 맞서 싸운 셈이다. 거리에는 헐렁헐렁해진 옷을 입은 남자들, 몸빼 차림에 뺨이 홀쭉해진 여자들, 노인 같은 표정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전쟁고아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처럼 혹독하고 어둡고 불행한 광경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기아와 맞서 싸우는 투쟁은 쌀을 달라는 운동이 되어 격렬한 데모가 전국에 빈번하게 일어났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점령군은 이러한 위기 때마다 수입 식량을 긴급 방출했다. 국민의 배를 수입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로 채워주었다. 동시에 악성 유행병을 억제하기 위해 소독제 등을 대량으로 사용해 사회의 위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본 국민으로서 점령군에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은 이 시기의 식량 방출과 보건 위생 정책이다. 도다 조세이는 이 시기에 사업의 재출발과 학회 재건의 투신에 엄청난 기백으로 실행하면서 확실히 성공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 기아 상태에서 겨우 벗어난 국민이 막상 경제 재건에 눈을 돌렸을 때 그들의 생활은 사납게 휘몰아치는 인플레이션의 한복판에 있었다. 도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높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진지하게 키를 잡으며 사업을 확대하고 불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수습과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안정 구원칙이라는 격렬한 파도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는 사업을 축소하고 정비해 이 국면에 대처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업가로서의 적극성과 인정미 넘치는 도다의 성격은 굶주림을 견디며 함께 투쟁한 직원을 간단히 정리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도다는 사업에서 여러 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영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동시에 가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몸을 던져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를 아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요컨대 도다 조세이라는 사업가는 현대의 사업가가 갖추어야 할 일종의 냉혹함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종달새 사나이는 여기서 당연히 몸을 감추게 되었다. 경제안정 구원칙이 침투함으로써 그의 사업은 서서히 악화되었다.
어쨌든 식량 사정은 겨우 호전되었다. 1949년 4월에는 채소에 대한 통제가 철폐되어 자유 판매가 허용되고 5월에는 음식점의 영업 재개를 인가했다. 그리고 수입 식량도 증가하여 국민은 겨우 기아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국민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당연히 국민 경제의 확립이 급선무였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는 동서 양진영 간의 세력 마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을 아시아의 방위 기지로 하는 일 또한 급선무였다. 내외의 두 가지 사정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 경제의 자립과 안정을 도모해야만 했다. 미 정부가 메가더에게 내린 명령은 이 목적을 급히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정 구원칙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1948년 12월 메가더가 요시다 시게루 총리에게 보낸 편지는 아무리 점령 하의 상황이라고는 해도 놀랄 만큼 내용이 강경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인의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이상의 내핍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사회에 주어진 특권과 자유 일부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 목적이 일본인 전체에 공통된 것인 이상 이에 대해 사상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외치는 일도 허용할 수 없고 그 달성을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하고 억압해야 한다.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겨우 안도의 숨을 돌리던 국민은 이번에는 갑자기 GHQ로부터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 그 경제안정 구원칙이 어떤 내용인지 주요 조항을 열거해 본다. 경제안정 구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예산의 균형을 도모할 것. 2. 세수 계획을 촉진 강화하고 탈세자를 엄격히 단속할 것. 3. 융자 대상은 반드시 경제 부흥에 공헌하는 사업에 한정할 것. 4. 임금 안정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계획을 실현할 것. 5. 가격 통제 계획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장할 것 등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발본적으로 수습하고 일본 경제를 단숨에 안정시킨다는 강행 노선이었다. 중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인 1949년 2월 1일 디트로이트 은행의 은행장 조지프 도지가 트루먼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GHQ의 경제 고문으로서 일본에 왔다. 이 구원칙을 바탕으로 경제 안정화 노선을 확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3월 7일 도지는 기자단 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현상을 혹독하게 비평했다. 일본 경제는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중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중마의 한 발은 미국의 원조이고 다른 한 발은 국내 보조금 기구이다. 중마의 발을 너무 높이 올리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도지의 지도하에 GHQ가 작성한 1949년도 예산안이 3월 22일에 이케다 하야토 대장성 대신에게 비밀리에 알려졌다. 전쟁 후 최초의 흑자 예산이었다. 이케다는 이 예산안을 보고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 머리를 싸맸다. 이 예산안은 일본의 경제계를 괴롭혔다. 인플레이션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부흥금융공고의 융자는 3월로 정지되고 가격차 보조금 예산도 억제되어 이에 의지해온 석탄, 철강 등의 중요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지라인의 실행으로 인플레이션은 수습되었지만 자금력이 없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이 디플레이션으로 도산해 산업계 전체가 미중유의 고경에 직면했다. 사업가 도다 조세이는 이 고경을 대담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그는 소규모 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하여 자금원으로 활용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해 6월 어느 날 도다가 바라던 바와 딱 맞는 이야기가 날아들어왔다. 종전 직후 가미 오사키의 임시 사무실을 빌려준 구리카와가 불쑥 찾아왔다. 두 사람은 농담을 섞으며
다정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금융기관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구리카와는 발이 꽤 넓은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도다의 의중을 알아차리자 구리카와가 그거다 그거 하며 갑자기 상기된 얼굴로 무릎을 쳤다. 찬성입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 길은 먼저 금융기관을 손에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리카와의 이야기에 도다는 생각했다. 사람을 보는데 아주 엄격한 도다는 아무리 오랜 친분이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설령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절대로 그 말을 신용하면 안 된다는 주의였다. 구리카와의 이야기는 이랬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어느 구매조합 이사장인 오이도오루라는 전 고급 관료가 구매조합을 신용조합으로 바꾸어 경영하고 싶다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협력자가 없어 지금 한창 찾고 있다는 것이다. 도다 선생님이라면 제가 안심하고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이 씨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지만 나이도 많고 경영 수완도 별로지요. 저도 미흡 하나마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오이 씨에게도 바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구리카와의 이야기에 도다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여전히 남의 일을 돌봐주는구만.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다. 자네 이야기가 아니라면 신용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네. 아니 오이 씨 쪽은 걱정 없습니다. 다만 법적 수속이 문제지요. 출자자는 그대로 계속하는 거니까 불평할 리 없습니다. 새로 만들려면 그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면 번거롭지 않은 일이지요. 구리카와의 이야기는 당장 내일이라도 발족할 수 있을 듯한 어조였다. 도다는 잠깐 생각이 잠겨 말이 없었다. 그러나 다짐을 받듯 구리카와에게 말했다. 그 구매조합은 혹시 쓰러지는 조합이 아니겠지? 나도 더 이상 짐을 짊어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네.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그다지 이윤도 없는 조합인 셈이지요. 요컨대 영업수완이 없을 뿐입니다. 내용은 진실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쁜 이야기는 아니군. 그건 그렇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지요. 곧바로 오이 씨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 3일 안에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 모든 것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지. 그건 그렇군요. 그럼 내일이라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구리카와가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다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도다 선생님, 출판 경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성공했군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네. 올해 들어서는 반품하는 책이 점점 늘고 있다네. 출판 인플레이션도 이젠 끝이다.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일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올 테니까요. 구리카와는 자신이 있다는 듯 말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도다는 오이도오루 이사장을 만났다. 오이는 법적 수속의 진행 상황이나 조합 간부의 동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경영 내용으로 들어가자 도다는 약간 어이가 없었다. 전 고급 관료의 경영 수완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도다의 사업욕은 이때 맹렬히 되살아났다. 그는 전쟁 전 차례차례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17개의 회사를 산하에 두고 경영하기까지 했다. 그 17개의 회사 중에서 마지막 회사가 가부토초에 진출한 증권회사였다. 그러나 창가 교육학회가 탄압당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모든 사업은 와해되고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도다는 무릇 사업의 기초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금융자본의 장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감했다. 도다는 구리카와의 교섭에 응했다. 그러나 구매조합에서 신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일은 구리카와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오이가 소유한 도코건설 신용구매이용조합이라는 긴 명칭의 조합은 당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다시 말해 통칭 산업조합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준한 것으로 그때까지는 상공성 감독 하에 있었지만 5월부터는 새로이 설치된 통상산업성에 관할이 되었다. 이 조합을 금융부분의 조합, 다시 말해 도코건설 신용조합으로 변경하려면 법률에 따라 대장성의 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조합의 설립 면허를 받으려면 통상성과 대장성 두 부서에 도장을 많이 받아와야 했다. 관료 출신인 오이는 설립 면허를 받는데 자신이 있었지만 시간은 헛되이 흘러갔다. 도다가 이 일을 잊을 때쯤이 되자 간신히 대장성의 면허까지 딸 수 있었다. 때는 이미 가을이었다. 이사장 오이도오루, 전무이사 도다 조세이로 하여 도코건설 신용조합을 발족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일본 정확관 1층에 차렸다. 처음에 조합 업무는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경영의 모든 책임은 도다에게 있다. 도다는 쇠퇴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출판 부문의 형세를 이 신용조합으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만회하려고 했다. 훗날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때는 온갖 지혜와 능력을 짜내어 고군분투했다고 수레했다. 도지라인이라고 일컫는 경제안정 구원 측의 실시 대책이 밝혀지자 그 파문은 각 정당에도 파급되었다. 그것은 각 정당의 여러 정책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었다. 총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한 요시다 시게루의 내각은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잇따라 파기해야 했다. 요시다 내각은 소득세 인하, 법인세 대폭 경감, 임금 인상, 자금 융통의 경색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용 금융기관 설치, 통제 철폐 등을 강조했다. 이런 공약들은 패전 후의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에게 어떤 변혁을 향한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요인 중 하나는 틀림없이 이런 공약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원칙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변명을 거듭하며 서민의 소원을 배신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다수의 권력은 구원칙을 실시하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구원칙을 실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와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 도지라인을 실시하려면 기업 정비와 행정 정리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 이것은 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나타났다. 가격차 보조금이나 부흥금융금고에 의존하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도산한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이었다. 대기업도 채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 폐지하고 대량 해고를 단행했다. 1949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성 직업안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43만 5천 명이 넘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틀림없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괴로워했으리라. 세상이 시끄럽게 들끓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게다가 행정정리라는 명목 하에 공무원과 관업 노동자를 다짜고짜 해고하려고 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직원 정원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중의원에서는 의논이 난무했지만 결국 찬성 202표, 반대 82표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 참의원에서도 몇 번이고 회기를 연장한 끝에 5월 말에 성립,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 관련 직원은 28만 5천 명이 감축되었다. 더구나 이 정원법으로 면직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정받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일본 전매공사와 국철의 직원은 면직되어도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고충처리 공동조정회의에 올릴 수도 없었다. 정원법은 말이 필요 없는 면직을 가능하게 했다. 경제안정 구원칙이라는 돌 하나가 일으킨 일파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에 만파를 불러일으켰다. GHQ에서 내린 하나의 지령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노동조합은 공장 폐쇄 등의 비상조치에 대항하고자 필사적으로 투쟁했다. 그러나 행정기관 직원 정원법에 이어서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노동조합법과 개정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그 활동이 제한되었다. 1947년의 2.1 파업 때와 같은 기세를 내지 못하고 불리한 싸움을 해야 했다. 국철은 7월 4일에 제1차 인원 정리로서 37,7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노사 간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튿날 5일 아침에 출근하던 시모야마 사다노리 국철 총재가 미쓰코시 백화점 니온바시 본점에 들어간 후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6일 오전 0시 25분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반센 아야세역 부근 선로에서 그 사체가 발견됐다. 이른바 시모야마 사건이다. 자살설과 타살설이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미해결로 끝난 사건이다. 사건의 진상은 해명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 측은 투쟁할 대상이 괴사하자 그 창끝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시모야마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7월 12일에는 제2차 인원정리로서 6만 3천 명이 발표되었다. 사흘 뒤인 15일 국철노조 중앙투쟁위원회는 당국에 보내는 경고문을 내려고 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투쟁위원회가 분열했다. 그날 밤 또다시 괴사건이 갑자기 발생했다. 주호선 미타카역 구내에서 차고에 있던 전철이 폭주했다. 누군가 전철을 전속력으로 발차시킨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미타카 사건에서 공산당원 9명과 비당원 1명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그 후 재판에서 당원의 공동 모의는 부정죄가 되어 무죄가 되었다. 그리고 유죄가 된 비당원 다케우치 게이스케도 그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도 없었다.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분열된 노동조합에는 대응할 수단도 없었다. 이런 소동 속에서 국철은 인원정리를 끝냈다. 민간 대기업에서도 인원정리가 진행되었다. 시모야마 사건이 일어난 7월 5일에 전기 관련의 최대 기업인 도시바가 4,500명의 인원정리를 발표했다. 이에 항의하는 도시바 노동조합 연합회는 파상사업으로 대항하고 8월 17일에는 후쿠시마현의 도시바 마스카와 공장에서 24시간 파업을 결행하기로 예정했다. 또 6월에 분할되어 우정성과 전기통신성으로 나뉜 구 최신성은 8월 11일에 총 26,500명의 인원정리를 전국 최신노조에 통고했다. 관민이 함께 구원칙의 실시의 여파로 야단 법석인 가운데 여름을 맞이했지만 기괴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도시바 마스카와 공장의 노조가 24시간 파업을 예정한 8월 17일이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오전 3시 9분, 도호쿠 본선의 마스카와역과 가나야가와역 중간 지점에 있는 곡선 구간에서 상행선 열차가 탈선해 전복되어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 누군가 철로의 이음 매판을 떼어내고 철로와 침목을 고정하는 큰 못도 많이 빼놓았다. 의도적인 열차 방해 사건이 분명했다. 마스카와 사건으로 도시바 노련 마스카와 공장 노조의 간부와 국철 노조 후쿠시마 지부의 간부 등 20명이 체포되었다. 그 중에 19명이 공산당원이었지만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 후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 1개월 동안 시모야마 사건, 미타카 사건, 마스카와 사건 등 국철과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3개의 사건이 일어나
사회 전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안개에 감싸인 가운데 노동전선은 후퇴했다.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진실은 지금도 불분명하지만 혼란 속에서 구원칙 실시를 향한 행정 정리와 기업 정비가 완료되었다. 민중이 기아 선상을 간신히 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것도 잠시뿐이었다. 이번에는 실업자가 각지에서 속출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불황의 한복판에서 새 직장을 얻기란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날 일을 구하러 직업 안내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며칠이나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직업 안내소를 습격하기까지 했다. 체념한 실업자 중에는 그날의 생활을 위해 흔들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암거래 쌀을 사다가 파는 생활을 택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의 단속도 삼엄했다. 고생해서 손에 넣은 암거래 쌀을 모조리 몰수당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역에서나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을 비웃었다. 그것이 때로는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무서운 시대였다. 도다 주세이는 일본 전 국토를 감싸고 있는 이런 허무감을 없애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도전하며 투쟁했다. 회의감을 느끼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지만 허무함은 신뢰해야 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정신 상태이다. 도다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후회 없는 믿을 만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있었다. 저 불타버린 들판의 한 모퉁이에 홀로 섰을 때부터 이미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의 열렬한 투지는 가까스로 이해 여름에 이르러 각지에서 홍교와 좌담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총 100수십 명의 지도원과 준지도원을 배출했다. 그 제자들은 저녁마다 각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도쿄를 비롯하여 근교를 포함하면 좌담회는 한 달에 37에서 38군데가 되고 청년부가 주최하는 좌담회도 17, 18군데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입회자 수도 매월 70세대를 넘게 되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 길을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강하다. 지금 소수정예로 출발한 학회 재건기의 이 모임에는 밝은 희망이 있었다. 힘차게 단결하는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다. 1946년 1월에 불과 4명으로 시작한 법화경 강의도 1949년 7월에 제8회 수료식에는 단번에 61명이 광선유포의 전사로 배출되었다. 9월부터 시작된 제9기 수강자 100수십 명이 월수 금요일 저녁에는 앞다투어 달려와 일본 정막관 2층을 가득 메웠다. 이해에 열린 제4회 학예 강습회에는 참가자도 200수십 명이 되어 일찍이 없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다. 사람들이 받은 공덕의 현증은 만발한 꽃처럼 피어났다. 강습회 닷새 동안 놀랄만한 체험담을 발표한 사람이 58명에 달한 것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10월 23일에는 제4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합 장소인 간다의 교육회관 강당은 1층도 2층도 일찍부터 만원이었다. 과거의 어떤 총회보다도 성대한 모임이었다. 종문에서도 미츠타니 니시오, 호리 니치코를 비롯하여 많이 참석했다. 그 중에서도 호소이 세이도는 이 성대한 모임을 보고 인사말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도다 이사장은 전쟁 후 첫 총회 때 3년 후에 이 강당을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회원 여러분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호소이가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채 도다를 바라보자 도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큰 박수를 터뜨리자 호소이의 이야기가 잠시 끊어졌다. 종전 후에 열린 총회에서 이때 처음으로 자신감에 넘친 환희가 회합 장소를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서
넘쳐 흘렸다. 이 무렵에는 총회뿐 아니라 모든 회합에서도 새싹이 돋는 듯한 환희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이해에 열린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 회장의 제6회 법요에는 8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생전의 마키구치를 모르는 새로운 학회원이 많이 보였다. 반대로 마키구치 시대의 간부로서 학회에서 떠난 사람들의 얼굴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날 저녁 이렇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키구치 선생님이라는 세계적인 위인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순수하게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선생님의 훌륭한 손재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년 거행하는 추도회에는 생전의 마키구치 선생님과 면식이 없는 새로운 제자들이 더욱 성대하게 지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선생님과 면식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마키구치 선생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저는 기탄 없이 단언합니다. 도다가 오랫동안 대망한 그리고 육성하고자 노력한 새로운 싹이 지금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좌담의 수가 많아지면서 도다가 참석할 수 있는 좌담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회원들의 열렬한 구도심은 열심히 도다를 요청했다. 그래서 11월 27일 시나가와구에서 제1회 총합좌담회가 열리게 되었다. 참석자는 200명이 넘었다. 도다는 미 입회자가 많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쾌하고 묘한 절복의 본보기를 보였다. 또 오랜만에 도다를 만난 회원들은 자유롭고 활달하게 질문을 던졌다. 도다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간절하고 힘차게 지도했다. 도다는 조직이 커지면서 일반 회원에 대한 지도가 철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염려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제1선의 회원을 전력을 다해 육성하고자 했다. 어쨌든 재건 4년째의 창가학회는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사회는 아직 어둡고 침체된 시대이다.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국민의 생활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드러진 대조였다. 단 도다 조세이의 출판 사업은 좋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사회에 격동하는 파도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금융사정의 핍박만이 아니었다. 1943년이 되면서 출판물은 이미 과잉 생산의 양상을 보였다. 전쟁 전부터 자본과 실적이 있는 대형 출판사는 전쟁 후에 용지가 고갈되자 출판 물량을 소량으로 한정했지만 제지 회사의 생산력이 회복되자 계속 휴관 상태에 있던 대형 잡지 등을 급속히 복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무렵 출판계의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도다의 출판사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편집을 담당하는 아동용 모험소년 외에 루비 등의 월간 잡지와 대중을 위한 단행본을 간행했다. 먼저 단행본 판매가 가장 먼저 정체되어 자연히 잡지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잡지도 역시 이 무렵부터 달마다 반품률이 높아졌다. 루비가 특히 심했다. 그리고 이미 채산이 맞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간신히 마지막 보루를 지키던 모험소년은 10월호부터 소년 일본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약을 꾀했지만 대형 출판사들이 대량으로 복간한 출판물은 도다의 출판 사업을 잠식했다. 가을이 되자 출판사의 전체 반품률은 70에서 80%까지 이르렀다.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져 막대한 적자가 이어졌다. 10월 25일 조금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우물한 날이었다. 오전 9시 조금 전 일본 정확관 2층에 있는 도다의 책상 앞에 모든 직원이 모였다. 격리 담당자인 오쿠무라가 아까부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세세한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설명하는 숫자였다. 게다가 달이 갈수록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증대했다. 실제 사정은 절망적인 위기를 알리고 있었다. 섬뜩해지는 듯한 반품률, 그것은 수백만 엔의 적자가 되어 숫자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설마 회사가 이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으리라고는 누구 한 사람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엊그제 제4회 총회를 성대하게 치른 뒤가 아닌가. 그들의 가슴에는 그때 느낀 환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들은 일상의 업무를 하면서 반품되는 책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원고료나 사파리오 지불이 지연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종이업자나 인쇄 회사가 요즘 들어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불황이라도 자기네 회사만은 이겨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또 태어난 도다 사장의 모습에 진심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이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다. 오쿠무라의 쓸쓸한 설명이 끝나자 도다는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들이기에, 신뢰하는 자네들이기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네. 현상은 지금 들은 바와 같네. 여러분은 무엇인가 의견이 없는가? 도다의 안경이 차갑게 빛났다.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사고력을 잃은 듯이 아연해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침묵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서물을 맡은 우치야마가 목을 갸우뚱거리며 약한 어조로 말했다. 오쿠무라 씨, 그 숫자가 사실입니까? 오쿠무라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끔뻑거리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고 도다의 얼굴을 살폈다. 도다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숫자는 냉엄하다. 참으로 냉엄하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쿠무라 군이 어제부터 계산해 본 것이다. 마음대로 계산을 속일 리 없지 않는가. 계산한 결과가 방금 말한 숫자가 되고 말았네. 숫자는 늘어선 모두에게 제각기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숫자에는 거짓이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각자 하는 일이 모두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마음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려 말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기적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백을 흑이라고 태연하게 생각한다. 특히 약한 인간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숫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지는 않는다.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힐 뿐이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려면 역시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무서운 숫자를 토대로 한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그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을 인간의 힘이라고 해도 좋다. 도다의 얼굴을 주시하던 모두는 조금 안심했다. 손 쓸 방법을 도다는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다의 이야기는 달랐다. 엄정한 숫자를 토대로 한 현상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면 말해주게. 아직 이 숫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정확한 반품 숫자는 3개월 전까지밖에 알지 못한다. 8월, 9월, 10월의 반품은 앞으로의 일이다. 현 상황에서 보면 반품률의 상승 곡선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네. 지금부터 3개월 후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주기 바란다. 더 안 좋은 숫자로 나타나겠지. 지금 이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방침도 세우지 않고 질질 3개월이나 지나 그때 비로소 당황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은 깊이 깊이 생각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을 뿐이네. 여기까지 오자 직원들은 사태의 중대함을 깨달았다. 오늘 도다는 농담이 아니었다.
여느 때처럼 저 활달한 지시를 재치 있게 내리는 도다의 특유의 모습이 아닌 진지함 그 자체였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간직한 듯 도다의 넓은 이마가 지금 직원들에게는 눈부셨다. 이 순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적절한 의견이 있을 리 없었다. 어느새 모두 머리를 숙였다. 긴장감 속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고 말았다. 도다는 잠시 그들의 발언을 기다리다 조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의견이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요즘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생각해 보았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명안은 없다. 그러나 결론은 나왔다. 모두 고개를 휙 들었다. 그 예리한 시선이 일제히 도다에게 집중되었다. 도다는 헛기침을 크게 하고 천천히 말했다. 결론이라 해도 정확하게 안팎의 현상을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다. 요컨대 모두 휴관하려고 생각하네. 휴관이라는 말을 듣자 과연 직원들은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 그것을 간파한 도다는 곧바로 격려의 말을 기탄 없이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이윽고 제2단계 조치를 하려고 생각한다. 복간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관이 현재 회사로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양면을 잘 비교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아무쪼록 깊이 양해하기 바란다.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적자를 자꾸만 늘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으니까.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네. 휴가 나기로 했으니 지금은 과감히 잡무 처리에 열중하기 바란다. 그 후의 일은 차차 상의하자. 이런 일 정도로 생기가 없으면 쓸만한 사람이 못 된다네. 가슴을 펴고 잡무를 정리해주게. 회사는 힘들겠지만 휴가 냈다고 해서 세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비굴해지면 절대 안 된다. 도다의 제자인 이상 기계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 1층에는 손님이 2~3명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각자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받은 충격은 컸다. 이 휴관으로 직원들의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의 생활 문제였으리라. 마음속에는 회사나 도다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야마모토 시니치였다. 이때 시니치는 잡지 중에서도 비교적 성적이 좋은 소년 일본의 편집 책임자였다. 1월 3일 입사한 이래 오로지 이 소년 잡지 편집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 그리고 5월 전임 책임자가 이동하여 시니치가 책임자가 되었다. 10월로부터 모험 소년을 소년 일본으로 이름을 바꾼 뒤 21살의 젊은 편집장은 힘을 내서 일했다. 도다의 지도와 질타가 이 무렵부터 갑자기 엄해지기 시작했다. 시니치는 매일 꾸중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맹렬히 반성하며 새로이 용기를 내어 일에 모든 정원을 쏟았다. 시니치는 이 소년 잡지 편집에 긍지를 느꼈다. 일에 몰두하면서 눈에 어른거리는 소년 소녀들이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아이들, 공원에서 장난치는 아이들, 싸우고 우는 아이들, 교실에서 연필을 핥으며 공부하는 아이들. 시니치는 가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젊은 편집장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자고까지 생각했다. 어린이들을 대하는 시니치의 열정은 소년 일본의 지면을 쇄신했다. 소년의 순정과 미래에 거는 희망이 지면에 넘치게 되었다. 또 시니치의 정열은 많은 동화 작가와 사파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니치는 작가나 화가의 집을 찾아가 사무적인 용건이 끝나면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이야기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떠나서 이 젊은 편집장을 좋아하는 작가나 화가들도 나타났다. 작가들의 부인 중에서는 시니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가 때로는 작가에게 다소 무리한 주문을 해도 그 부인들은 필요한 모습의 신이치를 동정하며 말을 거들어 주었다. 이리하여 언짢아 하는 작가의 승낙을 받을 때도 있었다. 이처럼 신이치는 차차 일에 숙달되고 일에서 보람을 발견했다. 미래에 의탁하는 신이치의 큰 뜻은 일에 대한 자신감이 되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년호를 크게 비약시키겠다는 꿈을 남몰래 꾸며 이미 준비에 전력을 다해 뛰어다녔다. 그는 회사의 흥망을 짊어지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주목받고 신뢰할 수 있는 작가 두세 명과 사파가 몇 명을 한 집 한 집 차례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몇 단계나 더 비약하는 신년호의 한쪽 한쪽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다에게 휴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를 덮친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 중인 제트기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 그 비행기는 속력을 잃고 곤두박질치다 추락하고 만다. 청년 편집장이 조종하는 사랑하는 비행기 소년일본의 추락을 각오해야만 했다. 깊은 실망이 그의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뜨거운 머리는 잠잠하게 아주 조용해지고 말았다. 마치 지구가 자전을 급정지한 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신이치는 잠시 편집실 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때 신이치를 구해준 것이 인쇄회사 소년이 가져온 12월호의 교정쇠였다. 신이치는 교정쇠의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일이라는 깊은 감회에 잠기고는 어느새 일에 몰두하고 말았다. 순식간에 오전이 지나갔다. 그는 배고픔을 느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고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때 무심코 돌아보니 도다가 친한 손님과 장기를 두고 있었다. 도다는 큰 소리로 웃으며 정말이지 즐거운 듯했다. 이날 아침의 도다와 지금의 도다는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정말 알 수 없는 선생님이시다. 신이치는 순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다음 순간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라는 인물을 절실히 이해했다. 선생님은 건재하시다. 저 모습은 바로 나는 다시 싸우겠다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태도이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건재하다는 모습이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며칠 전 도다가 말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며 잊히지 않았다. 그날 도다와 신이치는 비 내리는 간다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도다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긴 인생에서는 패하는 일도 있다네. 그러나 한 번, 두 번 패했다고 해서 인생의 전부가 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배는 인생에서나 사업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승패는 일생을 통해 바라보지 않으면 논할 수 없다. 철학 청년 신이치는 그것이 확실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관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그것이 도다의 패배로서 현실의 문제가 된 것이다. 신이치는 그날 도다가 한 말을 진지하게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설령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고 해도 선생님은 건재하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잡지가 휴관한 사실을 알면 동정할지도 모른다. 비웃는 사람도 많을지 모른다. 또 중상모략도 할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갖가지 오해나 곡해도 당연히 소용돌이 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이시다. 위대한 사명을 짊어진 도다 조세이라는 하나의 인격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잡지를 휴관해도 회사가 도산해도 그런 일로 도다 조세이라는 희유의 인격이 매몰될 리 없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 힘은 충분히 어떤 폭풍우도 파도도 타고 넘을 것이다. 커다란 파도 밑에 잠길 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또한 그 커다란 파도의 힘이 선생님을 파도 위 맨 끝으로 떠올릴 것이다. 그때야말로 세상은 선생님을 이해하고 위대한 인물로서 반드시 존경할 것이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가까운 중화요리집에서 메밀국수를 먹었다.
갈비 내리는 포장도로를 걸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오늘 아침의 충격에서 시작된 사색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도다 주세이라는 인물의 엄연한 존재를 생각했다. 나 또한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야마모토 신이치여야 한다. 나도 역시 변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 놓이더라도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 단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변했다고 보일 뿐이 아닌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다.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모습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선생님이 불변이고 나도 불변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휴간이 그 어떤 풍파를 일으키더라도 선생님 지시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을 걸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음의 건설이 필요하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방심하지 않고 어떠한 장애라도 온몸으로 부딪혀 뚫고 나아가면 된다. 신이치가 회사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섰을 때 이미 마음의 동요는 사라지고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탁상 달력을 보았다. 오후에는 어느 화가에게 사파료를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다. 또 12월 호를 위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일상의 활동으로 되돌아왔다. 도다주세이는 아직 장기를 계속 두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파료를 갖고 회사를 나섰다. 비가 차갑고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올해도 외투 없이 지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화가의 집은 멀리 교외에 있다. 신이치는 여느 때처럼 전철 안에서 책을 펼쳤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독서를 하는 것이 그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책은 정신의 자양이고 고투와 맞서 싸우는 용기의 원천이 된다. 신이치는 이렇게 실감했다. 그의 머릿속은 일과 독서가 자꾸만 이리저리 엇갈려 뒤섞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답게 지식을 흡수하면서 그 에너지를 언제나 일에 쏟아부었다. 신이치가 찾아가자 화가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다. 난잡한 방 안에서 화로에 남은 숯을 뒤적이며 입김으로 불을 피웠다. 화가의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창백하게 여인 얼굴에 웃음을 지으니 주름살이 몇 개 떠올랐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여기에도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있구나 하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화가는 소중히 간직해둔 홍차를 대접했다. 신이치는 이 화가를 만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절복이기도 했지만 철학적인 계몽이었다. 처음 듣는 화가는 호기심을 가지는 듯했다. 화가는 불법의 생명 철학에 대해서는 반박할 만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하나하나 수긍하고 일단 이해했지만 언젠가 더 깊이 대하고 싶다며 진지한 태도로 바뀌었다. 비가 내리는 가을날은 빨리 저물었다. 신이치는 비를 맞으면서 무사시노의 잠목림 숲을 빠져나와 역으로 서둘러 갔다. 낮부터 내린 비는 여기저기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신이치는 해질녘 거리에서 웅덩이에 여러 번 발이 빠졌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구두가 흠뻑 젖었다. 2달쯤 전에 산 중고 구두에 벌써 물이 스며들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빨리 수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이를 의뢰해 놓은 재판회사가 있는 긴자로 나왔다. 주인은 완전히 밤이 되었다. 도심의 큰 번화가인 긴자도 비가 오니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다. 그는 재판회사에 들렸다가 그대로 신바시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속이 참기 어려울 만큼 찝찝했다. 그는 오싹 몸이 떨렸다. 또 미열이 나는 모양이다. 다리 옆까지 오니 오른쪽으로 보이는 강의 수면이 무척이나 밝게 빛났다. 영화관의 전기 간판이 수면에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강기슭 옆 영화관에 빨려들듯이 들어갔다.
어두운 좌석에 앉자마자 스크린을 보기보다 먼저 구두를 벗었다. 양말을 벗어 물을 짜니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스크린에서는 미국의 젊은 남녀가 춤추고 있었다. 거기에 유럽의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는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는 옛 연인을 만났지만 기억하지 못했다. 병실이 나왔다. 시인치는 꾸벅꾸벅 졸은 모양이다. 눈을 떴을 때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영화가 안은 이미 빈자리가 많아졌다. 문득 이날 저녁 좌담회의 불참한 일이 시니치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물이 새는 구두 때문이라고 자기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또한 자기 혐오이기도 했다. 아침의 충격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리라. 이런 날이야말로 더더욱 좌담회에 나가 투쟁해야 한다고 통절하게 자기 마음을 나무라기도 했다. 시니치는 좌담회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의 격동에 약간 피로해진 마음을 혼자서 조용히 위로하고 싶었다. 그때 영화관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휴관 발표는 역시 편집실 분위기를 바꾸고 말았다. 일종의 좌절감이 직원들의 표정과 동작에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야마모토 시니치는 낮에는 잡물을 정리하기 위해 작가나 화가가 있는 곳을 뛰어다녔고 저녁이 되면 학회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휴관을 발표하고 이틀 뒤엔 태풍이 몰려왔다. 시니치는 그런 밤에도 선배인 미시마 요시조와 함께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좌담회까지 폭풍우 속을 뚫고 참석했다. 요코하마시의 전차는 비바람 때문에 잠시 정전되어 멈추고 말았다. 정각보다 꽤 늦게 겨우 좌담회 장소에 도착했다. 이런 폭풍우 치는 밤인데도 무려 5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찢어진 종이 우산을 쓰고 온 사람도 있었다. 현관에는 젖은 발을 닦는 걸레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활기가 넘치는 좌담회였다. 사업에 패배한 시니치는 이 늠름한 분위기에서 하나의 활로를 본 듯한 심정이었다. 학회는 건재하다. 도다 선생님도 건재하시다. 나도 건재해야 한다. 좌담회가 끝날 때쯤에는 태풍이 더욱 맹위를 떨치며 휘몰아쳤다. 하지만 시니치는 과감히 밖으로 나갔다. 흠뻑 젖은 채 제목을 부르며 걸었다. 이날 집에 돌아오니 12시가 훨씬 넘었다. 이튿날은 오후부터 쾌청해졌다. 소년 일본 12호로의 인쇄가 끝나는 날이다. 마지막 호였다. 시인치는 잡지를 책상 위에 놓고 몇 번이고 펴서는 한쪽 한쪽에 시선을 쏟으며 이별의 마음을 담았다. 직원들은 의기소침했다. 이쪽 저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니치의 귀에도 들렸다. 그들 중에는 퇴직을 결의한 사람도 있었다. 뭔가 새 취직 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컨대 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괴로워 애가 탔다. 또 그 이튿날 오후 도다조세이는 새로운 사업의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도다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헤아리고 있었다. 도다는 20여 년 동안 경영한 여러 사업에 대해 말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수많은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이야기가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이르자 신용조합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가 왜 도코건설 신용조합이라는 일에 착수했는지를 말하고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했다. 도다는 전력을 다해 말했다. 직원 중에는 건성으로 듣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시니치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복받쳐 오름을 느꼈다. 도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업이든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경제에는 경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법칙을 파악한 후에 사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은 노력과 정열 그리고 인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또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그 고생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도 반드시 활로가 열리는 법이다. 도다는 격리 담당자를 불렀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명했다. 직원들은 돈을 분할하여 급료를 받았지만 그 돈이 지금 회사 형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몰랐다. 잔무 정리가 일단락되자 전 직원은 도코건설 신용조합의 직원으로서 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도지라인의 강행으로 1949년 가을이 되자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수습되어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물가도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도쿄의 소매물가 지수를 나타낸 총리부의 통계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1934년에서 1941년까지의 물가 안정기를 1이라고 한다면 1949년에는 243.4로 폭등했다. 그리고 이것이 1950년이 되자 239.1이 되면서 전쟁 후 처음으로 약간이지만 하락세를 나타냈다. 결국 1934년 전쟁 후의 물가에 비해 1949년에는 243배이던 것이 1950년에는 239배로 약간 줄게 된 셈이다. 어쨌든 도지라인을 실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국민은 불황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일본이 고난과 궁핍을 참고 견딘 이해 가을, 국제정세가 경류처럼 변화했다. 9월 23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에도 원자폭탄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9월 25일 소련은 이미 2년 전부터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소련이 처음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때는 2년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인 8월이라고 했다. 어쨌든 지구상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0월 1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는 선언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알려졌다. 국민당부는 광둥을 포기하고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다. 11월에는 다시 청두로 옮겼지만 한 달 후에 그 청두도 함락되었다. 국민당 요인은 타이완으로 떠나고 12월 7일에는 수도를 타이페이로 옮겼다. 이로써 국민당국은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광대한 대륙은 완전히 공산당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공산당군의 신념과 단결이 미중유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싸워도 죽지 않는다. 싸우지 않아도 죽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고 맹세였다. 그 과감하고 끈질긴 행동은 그 유명한 장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10월 7일에 동독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도 12월 27일에 인도네시아 연합공화국이 성립했다. 동서양 진영 간의 냉전은 더욱더 긴박해졌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열도를 서둘러 방위기지로 만들어야만 했다. 11월 1일 미 국무성이 대일 강화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음 시대를 위한 유리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이 초미의 과제가 된 것이다. 1949년은 앞날의 풍운을 아는 채 저물어 갔다. 섣달 금음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집에서 어서 강의를 받았다. 강의가 끝나자 도다는 조촐하나마 음식을 차려주었다. 온화한 분위기였지만 도다는 엄한 눈빛으로 한마디 말했다. 안팎으로 격동이 한창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자네들 청년이 공부해야 할 때이다. 내가 무대를 만들겠다. 새로운 평화의 전사가 되어 그 무대에서 크게 활약하라.